관리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피부가 내가 안 좋은 사람이야. 근데 잘생겼어. 근데 피부 치료만 하면 되게 잘생겨질 것 같아. 아, 오케이, 그런 오케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싸게 사서 모기지를 얻고 페인트 칠을 제가 해요. 페인트 칠을 직접 해요? 페인트 칠을 하고 매주마다 가서 그러고 나서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보스턴 안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몇 화예요? 꽤 많이 찍었어요. 한 8개쯤 에피소드가 나간 것 같은데. 음.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네네. 저희가 한 번은 언제는 또 시간을 잡아가지고 댓글을 좀 읽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용이가 사실 댓글 보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좋아도 하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도 어쩌면은 댓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어떤 분께서 댓글로 이제 미국 이민 1세대잖아요. 1세대로서 또 투자, 재테크, 뭐 내 집 마련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컨텐츠다라고 하고 한번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미국 직장인 차수로 5년 차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5년이 돼가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은 충격적이네, 근데. 본인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것이 꼭 최고의 투자 방법이다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냥 제 스토리일 뿐이고 그냥 그렇게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리스크를 줄일 것이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최소화하면서 불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군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안전 자산군. 위험 자산 그리고 안전 자산. 안전 자산인데 안전 자산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현금 그리고 이제 그냥 미국 채권. 네, 그렇죠. 네. 위험 자산은 사실 이제 부동산, 주식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주식 내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그냥 인덱스 펀드. 그렇죠. 이제 뭐 S&P 500 뭐 우리나라에서 요즘 뭐 미장이 잘 됐다. S&P 500이 뭐 2024년에 30%가 올라갔다. 네. 그 이제 위험 자산. 나스닥도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다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그런 거 똑같이. 네. 자, 그러면 자산 배분을 할 때 퍼센티지가 중요하겠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30, 30, 30이 좋은 것 같아요. 30, 30, 30. 네. 그럼 부동산 30, 주식 30, 주식 안전 30, 30. 안전 30.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나머지 10%는 이제 완전 이제 speculative asset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완전 고위험 자산. 완전 고위험. 10%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잃어도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자산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는 매달 비트코인을 넣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듣고 저기 미국 사는 사람이 비트코인 투자를 했어. 이것만 듣고 아. 돈 다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욕 먹습니다. 비트코인 떨어지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0, 30, 30으로 나누고 10% 정도는 잃어도 된다 이런 마인드셋으로 좀 위험한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는 이제 기홍님께서 투자하시는 방식이고 또 주변에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지 미국 직장인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비슷한 것 같으신지 아니면 뭐 네. 안 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우리나라만큼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미국도 집값이 많이 올랐죠. 특히 보스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집값이 올랐죠, 너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월세 너무 비싸요. 월세가 정말 비쌉니다. 근데 네. 그래서 사실 그렇기도 하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금융시장의 역사가 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 금융 자산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 같은 네,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미장과 국장을 비교했을 때 미장이 이제 퍼포먼스가 또 지난 몇 년간 너무 좋기도 했고요. 2022년부터.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인덱스가 30-40%가 올라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주변의 직장인들은 다 인덱스에서 늡니다. 사실. 인덱스를 대부분 많이 한다.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또 썰을 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30, 30, 30은 제가 말했던 이상적인 제가 생각했을 때 자산 배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부동산에 많이 돈이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제 주식이나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더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고 또 이제 미국에서 막 시작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동산이 되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일단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비쌀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부동산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또 부동산이 가진 또 장점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궁금한 게 일단 첫 번째로 뭐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가 어떤 주식 투자에 비해서 가진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네. 두 개가 궁금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단점까지 말씀드릴게요. 단점, 오케이, 단점. 네, 아, 네. 훌륭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너무 장점만 얘기하면 마치 뭐 제가 부동산 뭐 맹신론자 같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장단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네, 사실 우리가 자산군을 부동산으로 나누든 주식으로 나누든 이렇게 자산군을 많이 나누지만 투자의 본질은 항상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가격보다 적정 가격보다 싸게 사면 됩니다. 사는 게 중요하다. 네. 파는 게 아니라. 네, 팔기보다도 살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이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일단 보스턴 내에 여러 가지 지역군의 어떤 평균적인 내가 생각했을 때 적정 가격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일단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3년 정도 했어요. 많이 하셨네요. 그냥 매주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말 소위 말해서 임장을 다닌다고 하는데 그냥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진로 어플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봐요. 그냥 이거는 얼마에 나왔는데 빨리 팔렸네. 이거는 얼마에 나왔는데 거의 6개월 가까이 안 팔리네.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격 책정을 이제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 집이 그랬어요. 생각보다 너무 싼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쌌느냐?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미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안 예쁜 거죠. 안 집이. 예쁜 거. 네네. 네. 근데 이제 사람 외모도 똑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이 탄탄한데 예를 들어서 조금 관리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피부가 내가 안 좋은 사람이야. 근데 잘생겼어. 근데 피부 치료만 하면 되게 잘생겨질 것 같아. 오케이. 그런 겁니다. 이미 이제 어깨 떡대가 좋고 네, 그런 네. 거죠. 그렇죠. 기본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싸게 사서 모기지를 얻고 페인트칠을 제가 해요. 페인트칠을 직접 해요? 페인트칠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했었어요. 매주마다 가서. 그러고 나서 대단한 사람이야. 네, 그럼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3년 정도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적정 가격을 파악을 한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은 3년씩 안 받아도 돼요. 네, 안 받아도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적정 가격을 알았으면 돌아다니면서 적정 가격보다 그러니까 싸게 나온 매물을 본다. 그리고 그 매물이 왜 싸게 나왔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럼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모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미국은 이제 모기지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First time home buyer를 위한 론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이용을 했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보증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20% 정도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게 이제 어떤 통상적인 그런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럼 2억을 내가 캐시로 들고 있으면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그렇지는 막 엄청 돈이 많아야지 사거나 그렇네요. 그럼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또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진입 장벽이라는 거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금리가 옛날보다는 많이 올랐죠. 그렇죠.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2020, 2021 정도는 우리가 2.5, 2.75를 봤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이제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7%를 바라보니까 비싸네요. 엄청난 거죠. 돈이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딱 팁 하나만 드리자면 부동산 살 때 이제 그냥 캘큘레이터가 이제 계산기를 구글에 검색하면 됩니다. 이제 모기지를 내가 이 정도 보증금 여력이 있을 때 모기지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러면 그 모기지를 내는 거랑 임차인이 들어와서 테넌트가 나한테 줄 월세 그거에서 내가 캐시플로우를 손해만 안 보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금 흐름에서 그렇죠. 이제 제 스토리는 그렇고요.
부동산과 주식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야죠.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뭐 주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동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부동산의 장점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주식보단 변동이 적다. 적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는 사실 개인의 투자적인 성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동이 심하잖아요, 주식은. 그쵸, 근데 이제 그쵸.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하는 애들 보면은 1%, 2%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아, 그니까요. 근데 주식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전문가인 건 아니지만 자주 팔고 사고 하면 세금으로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미국은. 저도 요즘 사실 그 찰리 먼거의 가난한 찰리 먼거의 연감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주식은 절대 많이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찰리 먼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다림에서 주식은 많이 돈을 벌 수 있는데 네. 변동이나 그런 것들이 힘드시다면 좀 목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면 자산의 증가 속도는 주식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으나 사고 팔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보통은 이제 부동산은 사실 사면은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딱 하나만 장점을 더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은 온전히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의 일부를 내가 사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믿고 그냥 넣어두면 되겠죠. 근데 바꿔 말하자면 경영진이 뭔 짓을 하든 내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국장을 욕하긴 싫지만 국장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주주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고.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댓글을 보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 에피소드는. 근데 그런 것이 불안하시다면 집을 사면 이제 저같이 투자를 하시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밸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벽을 페인팅을 하든 뭘 하든 네. 내가 이 집을 자산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장점은 그거 두 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장점은 변동성이 적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 거다. 내 거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그거 되게 있다. 좋은 장점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단점은 또 뭘까요? 단점은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돈이 일단 빡세게 좀 모아야 돼요. 그래요. 뭐 20%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목돈은 좀 빡세게 모았고 저도 진짜 자린고비처럼 사는 그런 편이라서 제가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단점 하나는 더 뭐냐면 저도 사실 인덱스가 작년처럼 2024년에 저희가 27%가 올랐거든요. 27.5%인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되면 저도 솔직히 좀 현타가 오는.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은 뭐가 인풋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문장도 돌아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뭐 월세를 받으려면 그 사람과의 인터랙션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워낙 작년에 많이 올라 버렸으니까 주식은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뚝뚝뚝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정말 패시브한 인베스트먼트고 이거는 정말 부동산을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은 틀린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은 액티브한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 목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인풋이 많이 들어간다. 네. 굉장히 액티브한 투자이다. 오케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집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또 한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직장을 좀 오래 다닌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집 마련이란 말이죠. 한국에서 집 마련은 약간 투자보다는 거의 성역처럼 느껴지는 그 어떠한 건데 퀘스트 꼭 깨야 되는 퀘스트. 인생에서 꼭 깨야 되는 이제 1차 전직이죠. 1차 전직.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떤지, 미국도 되게 한국처럼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그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였죠.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야드가 있고 어린애들이랑 몇 명 뛰어놀 수 있는 그 미드 보면 맨날 나오는 거. 그렇죠. 그 하얀색 다 똑같이 생긴 그. 딱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70년대, 80년대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베이비 부머들 전쟁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개발 계획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집을 많이 살려고 하는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맞아요. 나서 큰 임팩트가 있었죠, 사실은. 집값이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집 짓는 애들이 집을 안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로 그냥 다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특히 부동산은 이제 제가 일반화를 할 수 없는 게 도시나 지역마다 부동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다 달라요. 그렇죠. 많이 다른 거.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zoning law라는 게 굉장히 엄격한 편이라서 zoning law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실 이제 뭐 용도 목적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만 써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철저히 부족해서 미국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고 싶어 하지만 사기가 힘듭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사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럼 또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월세 사는 거를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또 미국에서는 오히려 뭐 큰 도시 뭐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니어하신 분들도 그냥 월세 내면서 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떤 저의 바이어스인지 아니면 좀 뭐 대도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좀 그냥 그렇게 월세 그냥 내면서 사는 사람들의 비중도 좀 많은 것 같으신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의가 아닌 경우.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보스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구독자분들은 들으시면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시포트라고. 네네. 저희 살기 좋죠. 살기 좋은데 고급이에요. 그냥 이제 살기 좋다는 말이 고급이라서 너무 그래요. 비싸 보여. 딱 봤을 너무 때도 비싸. 비싸 보여.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managed apartment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급 럭셔리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고급 럭셔리 아파트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월세 문화보다는 아직 전세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국도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월세 문화만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많냐면 이런 그 럭셔리 아파트들을 개발업자들이 짓고 소유권을 팔지 않는 거예요. 안 팔고 월세만 계속하기 때문에 점점 내가 살 수는 없고 자가가 안 되고 월세만 하는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군요. 타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고 싶은데 살 게 없고 사람들이 안 파니까. 오케이. 그게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자의인데 그런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미장이 국장보다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미장이 좋은 게 벌써 지금 지난 코로나 때 잠깐 빠진 거 빼고는 2008년 이후에는 계속 좋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난 20년이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가가 하나 생기면 신경 쓸 게 많아져요. 오케이. 근데 뭐하러 비유동성 자산을 그렇게 갖고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 사느니 그거 그냥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면 그게 더 잘 오를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있고 그렇죠. 실제로 지난 거의 15년간은 그것이 맞아왔고. 그렇죠. 이런 또 측면이 있네요. 네. 그럼 또 다음 질문이 사실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미장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한국 주식보다는 국장보다는 미장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요즘은 또 그런 뭐 앱이나 플랫폼 같은 것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기용님이 생각하실 때도 그럼 한국 사람이 미장을 하는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뭐 추천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사실 이 질문은 이제 거시경제 이제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뭐 좀 말씀은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답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크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알 수 제가 봤을 없죠. 때는 거시경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학자도 모르고 뭐 아주 현명한 투자자들도 거시경제는 이제 거시경제로 투자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렵고 변수가 많습니다. 자, 그것만 얘기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의미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달러. 오케이. 그거는 확실히 요즘 한국 사람들 지금 달러와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달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오열하고 있죠, 요즘에. 그렇죠.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달러를 받아서 미장에 음. 계속 는 지가 지금 몇 년이 벌써 됐지만 음. 장점은 달러로 갖고 있다는 것. 근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단점은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리서치를 이제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장이 지금 너무 비싸요. 네네네.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상대적으로 국장은 제가 앞에서 조금 욕을 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쌉니다. 아이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싼데 돈 올인하시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제 마음이 그러네요. 오케이.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디스클레이머. 일단 첫 번째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거 뭐 알 수 없다. 우리 책임 안 진다. 그거죠. 우리 책임 안 집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다만 하나는 그러니까 미장이 뭐 많이 올라서 장점이 있다기보다는 달러라는 것을 소유하는 것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지금은 사실 뭐 근본이제도 폐지되고 그렇죠. 달러가 금이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메타포가 아니라 거의 실제로 그렇게 그렇죠. 이제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점은 일단 첫 번째로 세금 문제가 조금 복잡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싸다는 것이 분명히 어쨌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갖춰야 될 덕목 하나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덕목 하나를 지우는 건데 그게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격공하시네.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좀 뭐 주식, 투자, 재테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질문의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이민 1세대로서라는 또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또 특히나 기용님은 더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문과시잖아요. 문과 쪽에서 회사를 다니면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화이트가 많고 또 이런 기용님 같은 어쨌든 외국인은 좀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것에서 좀 힘든 점은 없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저는 힘든 점은 딱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취직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근데 저는 이게 꼭 백인들이 많은 회사에서만 주의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갖춰야 될 덕목 하나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덕목 하나를 지우는 건데 그게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격공하시네.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겸손함을 좀 줄이세요. 미국에서는 뭐냐면 상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제 베인 다닐 때 어떤 거냐면 내가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내 직속 상사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매니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직속 상사한테 공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럼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는 뭘 했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런 거 이거 제가 하긴 했는데 직속 상사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그러면 네가 한 거를 네가 했다고. 그러니까 너가 크레딧을 받아야지 왜 미팅 때 그렇게 남들한테 공을 돌리려고 하고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실수는 극대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그러느냐.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그렇고 겸손이죠 그게. 근데 미국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시라.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문화의 확실히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아시아 계통 중에서는 인도 사람들이 자기 PR을 굉장히 잘해요. 진짜 그건 좀 어떤 측면에서는 배울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배워야 돼요. 네.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라.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저도 사실은 첨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겸손이 진짜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덕목이고 그렇죠.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좀 부족한 측면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회사는 아니고 연구실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인터뷰 같은 거를 볼 때 그런 걸 진짜 많이 경험하는데 미국 애들은 요만큼 한 거를 이만큼 했다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능력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한 건 이거지만 내가 원래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이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작은 시작을 했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질 수 있는 나는 미래의 비전을 가진 인재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근데 예를 들어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똑같이 이만큼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했지만 나는 사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한 거라서 내 역량은 요 정도지만 뭔가 되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놓고 보면은 둘이 한 거는 똑같은데 미국 사람은 자기는 원래 이만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요만큼으로써 내가 너한테 보여줬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한국인들은 나는 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문화적인 차이지만 어쨌든 뽑는 사람은 미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얘 뭐 미국인이 더 잘하네 이러고 미국인을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창업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특히 스템 분야에서는 인디아는 마이너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디아는 이거 꼭 얘기해야 돼. 이미 메이저예요. 인디아는 절대 마이너가 아니고 뭐 유대인 인디아는 그냥 너무 잘 살고 있고 우리가 너무 배워야 될 점들이 많아요. 물론 뭐 그들의 문화가 완벽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스템 이런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정말 인디안들이 잘 잡고 있고 그것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자기 PR, 이 스토리텔링을 진짜 잘하고 그러니까 뭐 겸손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컨텍스트, 미국이라는 인더스트리라는 컨텍스트에서는 진짜 겸손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주니어 레벨에서는 좀 많이 손해를 보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근데 이거를 진짜로 나쁘게 볼 게 없는 게 숫자가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리서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공유를 하고 싶냐면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immigrant family 중에 이제 non-white family 중에 household income이 이제 가계 소득이 가장 높은 이제 racial couple이 누구냐? 근데 아시아계에서는 인도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 그렇게 봐도 물론 인도 사람들이 이과에서 워낙 세고 테크가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테크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그냥 또 하나 첨언하고 싶은 거는 근데 다만 이제 시니어 레벨이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겸손이 또 덕목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주니어 분들 중에는 그렇게 겸손하신 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니어 정말 이룰 걸 이뤘고 뭐 70대 80대 거장이 되신 분들 중에는 또 굉장히 또 겸손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운이 좋았다. 근데 이분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뤄놨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일하고 싶은 스테이지까지 갔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겸손하게 되면 또 거기서 오는 멋이 또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 미덕이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미덕이지.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도 보면 사실은 되게 겸손하잖아요. 겸손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뤄놨기 때문에 또 겸손할 수 있다. 저희 같이 이제 주니어로서 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겸손하지 말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을 더 잘 셀링할 수 있을 것인지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 또 첫 번째에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투자를 하면서 본인을 잘 알아야 되고 좀 목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기홍님의 어떤 투자로서의 궁극적인 목표 혹은 뭐 투자로서의 기준점 뭐 이런 철학 같은 게 있으시면은 하나 마지막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조금 신파라고 하나요? 그렇게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너무 기대됩니다. 개인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게 돈이 없다는 게 뭐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돈이 무조건 다는 아닙니다.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공감합니다. 그게 돈의 역설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저도 이제 저는 심리학, 사회학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은 것이 행복과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불행한데 돈이 없는 것이 불행과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이제 집에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통화를 하고 엄마가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일이냐 그랬더니 그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이제 나와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이사를 가려고 했던 그 이제 좀 허름한 집이었는데 거기가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 이제 더 어린 구독자분들은 수용이라는 게 뭔지도 모를지도 있는데 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정부가 토지를 다 사버리고 거기를 개발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이제 거의 팔린 상태인데 네, 집은 팔렸고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게 결국에는 일이 어떻게 해결이 잘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가정 형편이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그 기억이 너무 어렸을 때 뇌리가 그게 깊어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준점과도 상관이 있는 얘기인데. 기준점. 네, 두 번째는 돈으로 시간을 사자. 이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네, 네. 돈으로 시간을 사자. 네. 네, 돈으로 시간을 사자는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수학적인 기준점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항상 제가 회사를 다녀 보니까 상사분들을 봤을 때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그러면 그게 내가 진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경우가 나한테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은퇴를, 제가 물론 나이가 30도 안 됐지만 은퇴를 생각한다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은퇴를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4% 룰인데 그게 뭐냐면 4%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4%를 곱하면 그게 연간 내가 이제 현금 흐름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현재 소비하고 있는 것에 곱하기 25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내가 가져야 될 자산이잖아요. 오케이. 이건 딱 그냥 숫자로 정리가 되네요. 네, 오케이. 그게 기준점이에요. 이 4%는 지난 100년간 미국 내에서 투자를 그냥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나왔던 수익률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거고. 그러면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에서 경제적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소비, 내가 이제 컴스토블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느끼는 소비의 양과 투자에서 나오는 소득, 비근로 소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비근로 소득을 이야기했을 때 비근로 소득이 내가 생각하는 이 소비보다 더 많아지는 것,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다. 저 여기서 첨언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저도 똑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이게 목표인데 그래서 저는 되게 자린고비처럼 사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자린고비처럼 살면은 와이프분도 공감을 하시나요? 이거는 저희가 딱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당연히 많이 아끼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기준이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1년에 25배 하면 훨씬 더 크잖아요. 맞아. 근데 내가 한 500만 원만 쓰는 것으로도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으면은 훨씬 더 작은 자본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얘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소비 수준이나 생활 수준은 비가역적이에요. 한번 늘어나면은 절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이 우버를 타기 시작하면 이 우버의 편리함에 맛이 들기 때문에 절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맞아. 저는 최대한 이 소비 수준이나 생활 수준을 늘리지 않으려고 되게 다분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똑똑한 청년. 참 똑똑한 청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다음번에는 보스턴, 이제 요즘 미국 물가가 살벌하지 않습니까? 살벌합니다. 이제 물가가 진짜. 이렇게 살벌한 와중에 돈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보스턴에서 팁으로 컨텐츠를 하나 찍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얘기해 주셔. 또 마지막 건 어떤 걸까요? 세 번째는 저한테는 이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그게 플러스 알파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돈이 있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가치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뭔 것 같냐면 이제 애국을 하는 거예요. 애국. 근데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좀 애국 청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저. 근데 어떤 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도전 K 스타트업이란 걸 했었어요. 네. 그거 저 친구들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페이스북 그 TV에도 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연예인이야. 그거를 좀 머리 빡빡 깎고 군복 입고 있어가지고 좀 쪽팔리긴 한데 그게 이제 사진도 있는데 그때 뭐 어떤 걸 느꼈냐면 한국 사람들 너무 똑똑하다. 진짜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똑똑하고 진짜 공감합니다. 너무 능력자들인데 어떤 걸 또 동시에 느꼈냐면
이제 뭐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뭐 이제 뭐 유수의 대학교들을 간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뭐 스탠포드 가고 거기서 뭐 투자 받고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서 들었던 투자 문화와 한국의 투자 문화가 너무 다르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사실 엔젤 투자자들도 많고 음. VC들이 정말 이제 어떤 미래를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한국 투자 업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그때 느꼈던 경험을 의하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먹고 사는 거 제 코가 석자니까 먹고 사는 거 그거가 물론 우선순위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는 정말 돈을 열심히 모으고 투자를 잘해서 불려서 펀드를 조성해서 좋은 이제 똑똑한 한국의 인재들이 사실 이제 H1B를 또 늘린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실 두려운 거는 한국의 정말 좋은 인재들이 물론 건님처럼 이렇게 성공을 하면 너무 진짜 좋은 케이스니까 따라야겠지만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인재들이 너무 많이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는 좀 남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금 어떤 그런 투자 어떤 펀드나 조성이나 그런 문화를 좀 좋게 만드는데 제 돈이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투자도 하겠다. 이것도 저는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이 씨가 진짜 얼마나 진짜 대단한지 창업가에서 진짜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 놀라운 게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도시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거기 수도가 스타트업 도시 중에 뭐 4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인구가 되게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죠. 한국보다도 적어요. 그렇죠. 근데 스타트업 순위에서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 뉴욕 뭐 요 다음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규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건데 분명히 어떤 문화적으로 똑똑하고 이걸 잘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인들이 진짜 똑똑하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 기홍님의 마지막 이 목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쓴 소리 하나만 할게요.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서부터 저도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지만 이제 사자 직업이라는 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책임져주는 의사 선생님들 존경하고 변호사분들도 참 존경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지난 몇십 년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산업의 역군이었잖아요. 맞죠. 스템.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을 키웠고 우리나라 지금 먹고 사는 게 솔직히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그렇죠. 반도체의 전폭적인 투자 거기서 했던 기술자들 그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앞으로 20, 30년간의 혁신의 성장을 이루고 계속해서 나라가 그래도 좀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잘 나아가려면 스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잘 이뤄나가야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네,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게 이게 또 단순히 그냥 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스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저는 문화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와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은 진짜로 좀 스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확실히 미국 쪽에서 조금 더 문화적으로도 스템에 대한 리스펙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투자적으로 뭐 당장 스템에 돈을 붓는 거는 뭐 높으신 분들이나 조금 더 파워가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좀 한 개인이나 뭐 자신의 자녀의 선택이나 이런 것에서는 한 개인이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대화 건님. 네, 오늘 또 되게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이건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맞습니다. 뭐 정답은 아니니까 언제든 그러고 참고만 하시고 네, 그럼 오늘도 여기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